네, 정말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저 이용만 교수님께서 제 내성적인 것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주셨습니다. 내성적으로 살다 보니까 네가 삶에 내성이 생겼구나 말씀을 하시는데, 내성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지금 훌륭한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조용히 내성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강의를 좀 요청을 하셨어요. 결국 처음에는 진로 설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진로 설정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맞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브랜딩 하시는 것을 아무래도 궁금해 하시고 지금도 브랜딩을 하시려고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시냐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데 부제는 치밀한 전략과 공감으로 성공하라. 퍼스널 브랜딩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만 교수님처럼 앞으로 저도 그렇게 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반성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것 같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주 정체가 뭐냐, 어떤 분이 저하고 7년 정도 알았던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직도 당신의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하지. 저는 당연하지. 나도 내 정체를 모르는데 당신이 내 정체를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제가 잊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이용만 교수님 하신 말씀과 공감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시간 십자 가운데 중자라는 얘기를 쓰셨는데, 저는 이게 세상 이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변한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전에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누가 이 사람 잘 알아? 라고 물어보면 결코 잘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루에 사람의 생각이, 미국에서 얼마 전에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사람의 생각이 54,000번이나 변한다는 겁니다. 뇌파 측정 장치를 달고 하니까. 근데 참 그때 그 연구 결과를 들으면서 무척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 어머니께서 저한테 너 왜 이렇게 5만 가지 생각을 하냐? 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그거 어떻게 아시지? 내가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이 하루에 54,000번 변하는 걸 과학적으로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무척 산만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산만하게 컸던 사람이 머릿속에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람은 54,000가지나 생각을 하는데 1년이면 그 생각이 몇 번을 변하는 겁니까? 한 달이면 160만 번, 170만 번의 생각, 1년이면 2천만 번의 생각이 변하는 사람을 1년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봤다고 1년 후에 내가 이 사람을 안다? 그 대단히 웃기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 사람 잘 아냐? 그러면 이 사람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정체는 저도 모른다. 네 정체가 뭐냐? 저는 저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배우지 않으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지게 당하게 된다, 그런 뉘앙스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얼빈대에 와서 제가 강의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뵈면서 배우고 있고 뭘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배우고 있고, 이따가도 아마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시간을 제가 많이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생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6번은 주님을 모시고, 내일이 일요일이죠. 내일은 유일신 주님을 모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날에는 주님을 같이 모시지 않습니다. 정체 중에 제일 궁금한 것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업인으로 거의 20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서부터 기업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33이니까 상당히 어려서부터 제가 기업을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정체를 더 궁금해하시는 거에 네가 뭘 제일 잘하냐? 회사를 사고 파는 짓을 제일 잘합니다. M&A 전문가입니다.
그 상장 기업사장을 3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일수해보고 많이 세워도 보고 해서 지금도 제일 자신 있는 건 누가 지금 회사 차려서 돈 버는 거 그거 물어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한 5년 전서부터 아까 경험과 개념에 대한 얘기를 우영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가령 이제 회사만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걸 개념화를 잘 못 시킵니다. 가령 자기가 한 행위를, 경영행위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개념을 못 잡는 거에 대해서 제 스스로 상당히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개념을 잡아보자. 왜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 바쁜 시간에 가서 돈 벌지 가서 대학 가서 처음에 시간 강사를 시작했거든요. 시간 강사하면서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시간, 3시간을 강의하려면 곱하기 딱 30시간, 2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 정말 소중했다라는 것을 지금 느낍니다. 그 개념화를 시키니까 혼자서 공부하다 말고 우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정말 웃긴 일이죠. 그 아마 이용만 교수님은 제가 드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 전공은 마케팅, 브랜딩,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고, 제 취미생활은 방송입니다. 가끔 저 SBS의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거 진행 3년 했는데요. 쳐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엄지의 저항이라는 게 지금 MBN에서 1위 프로그램이랍니다. 종편에서. 그거 고정 패널을 했고, 스카우트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고등학생들 그 심사에서 오디션 봐서 취업시켜주는 프로그램. 올해도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살 좀 빼고 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목표고 제 슬로건입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고 더 이상 삶의 에너지를 찾을 수 없는 이들을 힐링하는 행복 에너지 전도사 조세현이 제 슬로건이고요. 와인 정사 주지 조세현은 이런 겁니다. 제가 딱 10년 뒤에는 제가 제 하는 일을 싹 다 퀴즈를 하고 힐링하실 수 있고 좀 제대로 온전히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 이름을 와인 정사라고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을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힐링은 무슨 자연에서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으로 못 고치는 건 음식으로 고칠 수 있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건 주님, 그 중에서 와인 주님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즐겁게 쉬시고 즐겁게 어울리고 밤에는 주님과 함께 놀 때 사람들이 힐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인과 사람이 정을 나누면서 사는 철 주지 조세현이 접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안에 구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예배당을 하나, 아침 보유 수목원 여기 우리 윤광주 회장님 잘 아시길 텐데 가면 이쁜 예배당이 있습니다. 요만한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그 옆에다가는 요만한 성당 하나 지어놓고 그 옆에는 요만한 절 하나 지어놓을 생각. 남자. 그래서 요만한 이슬람 상호를 하나 지어놓을까 하다가 그걸 아직 자신이 없어서 아직 설계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얼빈대 분들은, 다른 분들은 좀 돈 많은 분들은 비싸게 만들려고 하고, 여기 분들은 저하고 같이 주님을 모시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딩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고객이 인식하게끔 하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사람에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딱 떠오르는 연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고객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업에서는 SK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그리고 뭐 행복 날개 해서 아주 이미지가 좋았는데 요즘은 구치소, 감옥이 떠오릅니다. 한화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미지가. 그런데 한화도 감옥이 떠오르고 요즘 빈나리가 떠오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 사람을 딱 떠올릴 때 신뢰,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약속, 그 사람을 우리 한광일 박사님 같은 분을 떠올릴 때는 도와주십시오. 떠올려야 됩니다.
제가 그게 무척 궁금했습니다. 도와주실 줄가 뭔지를. 올라와서 제가 황원일 박사님께 여쭤봤어요. 박사님 도와주실 줄가 뭡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렇게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 김경자 우리 선생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이랬더니 좋으시죠? 네. 예,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따가 밤 12시에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기업이나 서비스도 다 그 서비스나 그 기업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스타벅스는 아주 편안한 안식처, 이게 스타벅스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부와 저 두부가 있습니다. 어떤 두부를 평상시에 사 드십니까? 풀모 두부.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너물 빠은 이분들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 두부는 한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부 얼마입니까? 2,400원 정확하게 하십니다. 보나페티의 신규영 회장님, 저 대표님도 이걸 사 먹는다고 해서 제가 그분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왜 저걸 안 사합니까? 이거는 집이 수입품이고, 이거는 이제 국산, 이거는 수입 그냥 제조되는 것도 좀 이렇게 뭐랄까 신뢰성이 없어요. 저는 품질 검사서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저는 예, 품질 검사서 보셨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풀모는 풀모를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주님과 가깝습니까? 풀모는? 왜 믿을까요? 풀모는 계속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신뢰를 많이 줬어요. 신뢰를 어떻게 줬습니까? 이제 매스컴이나 직접 또 농장도 직접 농작도 가지고 있고 매장도 매스컴이 많이 나왔고 예. 또 그리고 예. 또 먹어보니까 왠지 맛있는 것 같고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풀무 두부를 까가지고 이거를 닦아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건 맛이 없을까요? 맛있어요. 본질은 안 되세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른다고 생각 그냥 따서 이렇게 해놨어. 그때는 어떨까요? 몰라요. 안 사지. 예, 몰라요. 그죠? 이게 브랜드. 네. 예. 왜 2.4배나 비싼 걸 주고 사 먹습니까? 예. 신뢰가 많이. 그렇죠.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풀문에서 상징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풀문에서 상징하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풀문에서 상징하는 것은 자연입니다. 예?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게 상징입니다. 이게 브랜드의 힘이다. 브랜드를 가지게 되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높은 가치, 부가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줍니다. 브랜드가. 우리도 뒤에 퍼스널 브랜딩에서 나왔지만 우리 자신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브랜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프랑스에 아주 좀 상당히 정신분석하게 생겼습니다. 사람 자체가 생긴 게. 전 이 사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신분석가다. 그걸 제가 맞춘 사람이에요. 생긴 게 상당히 분석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눈이 허공에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자크라칸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자크라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체, 자신은 어떤 대상에게서 욕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채워주리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지만 인간은 절대로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상을 실제로 믿고 다가서는 상상계와 그 대상을 얻는 상징계 그리고 욕망이 남았을 때 그것을 더 획득하게 하는 것이 현실계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했어요. 결국 이 말에서 핵심하는 건 뭡니까? 인간은 항상 늘 무언가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뭘 찾아 요즘 헤매십니까? 진리. 남자친구는 좀 있으신가요? 남자친구도 좀 찾아서 헤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찾아 헤매는 게 뭐냐? 이게 이 결핍을 내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다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요즘 인간을 둘러싼 4대 욕구라고 봤습니다. 4대 욕구는 돈과 섹스, 권력, 건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저 중에서 뭘 찾아 헤매십니까? 예. 권력. 다음 육사 선거에 나오실 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욕망은 인간의 욕망 모든 스토리와 캐릭터 어떤 존재를 창조하는 것은
바로 욕망이다. 그래서 욕망은 인간 삶의 중심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에 의한 갈등으로 욕망을 채워줄 무엇인가 찾아 나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뭔가를 좀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사회를 디지털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소유냐 존재냐 그게 아니고요. 무엇을 소유하냐는 겁니다. 백만 가져도 나는 아무 백이나 가지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그 요즘 자신 있는 분들은 동창회에 나와가지고 어머 기집애들아 나왔다 하고 여기다가 옷이나 올려놓고 벗고 옷을 벗는 시간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내 백 봐라 이것들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신 없는 분들은 그냥 밑에다 다니 이런 거 어머 이것들아 나 빼라 가무야 나 나왔다 이것들아 그래서 동창회장에 와가지고 여기다 왜 여기다가 식탁 위에다 올려놓습니까? 이거를 거기다 갖다 걸지 그동안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유하느냐라는 겁니다. 저걸 왜 소유합니까? 빼라 가무를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신다면 저걸 왜 삽니까? 저게 럭셔리 마케팅의 가장 첫 번째 법칙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소유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요즘 마크가 없는 마크가 없는 상징하는 것이 없는 것들도 있는데 보테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뭐냐? 보테가임을 거기에서 로고가 없어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엮인 그 무늬에서 그게 어떤 제품이든지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신분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합니다. 결국 이런 거죠. 그 제품의 사회적 가치에다가 내 가치를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브랜드에 대한 욕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신만의 그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기반해서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결국 브랜드에 대한 욕망의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소비하는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브랜드는 수집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가지게 되면 자신이 어떤 가치를 인정받게 될 때 브랜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브랜드를 보면 어떤 제품의 출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선택했을 때의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아까 풀무원도구처럼. 그 다음에 제품의 탐색 비용을 절감시켜주죠. 믿고 사는 거죠. 왜 탐색 비용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내가 실패하지 않는 것,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브랜드 탐색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탐색 비용을 싹 절감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있어서 브랜드는 상징적인 도구이지만 그것이 품질에 대한 표시다. 내가 살 수 있는 품질에 대한 표시. 그리고 제품 생산자와의 서로 간의 약속과 보증과 계약에 대한 이행을 얘기하는 특별한 기호를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브랜드는 기업 제품 고유의 특징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취급 관리를 아주 대단히 간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만족시키는 품질 수준의 표시고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그 루이비통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에서 브랜드가 코카콜라 이후로 2등입니다. 아주 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죠. 럭셔리 기업들의 브랜드는 매년 가격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희소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아무나 다 살 수 있으면 그것은 럭셔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서 재무적 이익까지 보장시켜준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브랜드를 가지게 되면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 그림이 어떻습니까? 벗은 것이 마음에 듭니까? 뒤에서 벗은 것들이 브랜드 자 그러면은 브랜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성공시키는 4가지 핵심 요소가 뭐냐? 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태도, 그 다음에 목표, 전략, 핵심 역량의 이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 분들은 구체적인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목표를 설정해서 이 방향으로 성실하게 꾸준히 열정적인 태도가 어떤 능력을 만드는데요.
이 능력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이 얘기죠. 나는 어떤 능력을 아주 학문적 성취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학문적 성취가 높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해주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학문적 성취가 높은 것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컨셉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항상 마케팅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 컨셉처럼 이 제품의 컨셉은 표현 컨셉으로 바꾸어줘야 되는데, 이 표현 컨셉은 사람들의 마음의 뒤에 나오는 공감하는 컨셉으로 바꾸어서 줘야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그래야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 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에 동떨어진 그러한 표현들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감하지 않을 때 퍼스널 브랜딩은 완성시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끔 저도 보면 엉뚱하게 브랜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결국 자신을 그게 인정할 줄 아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죠.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까? 겸손해야 되고, 아까 이 안에 계신 선생님들처럼 그 다음에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서 들어줘야 되고, 고개 끄덕여줘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에 이런 오늘 같은 아니 며칠 전 같은 그런 진도의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 서로 아픔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은 제품 컨셉인데 각종 이 능력, 자기가 가진 이 컨셉을 표현 컨셉으로 바꾸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표현 컨셉 중에서 요즘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스토리텔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감성이 발달하고 있고 또 감성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DBR 전략이라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브랜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디자인하는데, 디자인과 패키징 비슷한 말인데요. 그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길 원하는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정시켜라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인생의 최종 목표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저는 아까 힐링 마을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을 보면 전혀 힐링이 되지 않아. 이런데 무슨 그게 지금 현재 모습에서도 브랜딩이 잘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끔 이렇게 손을 잡고 손 한번 져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주님이 당신을 영원히 평안에 이르게 할 겁니다. 다 같이 찬송하시죠. 아버지와 다 함께 저 하늘에 이래야 나중에 저 힐링 마을 해도 오실 겁니까?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디자인 패키징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는 브랜딩 전략입니다. 당신을 보는 사람들의 욕망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바라고 있는 거구나. 이 사람을 볼 때 아까 어떤 분들은 돈, 어떤 분들은 건강, 또 어떤 분들은 권력, 자 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즉각 파악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 맞추어서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고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지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바로 팔려고 합니다. 그게 팔립니까? 요즘도 저한테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이걸 좀 잘 팔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사람들 머릿속에서는요, 마케팅 용어로 얘기를 하면 범주화 작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범주화 작업은 어떤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카테고리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 비누가 자기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범주화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범주화부터 시켜놓고 인지, 재인지 해서 계속 노출 속에서 그 지속적인 노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결국은 그 사람이 선호하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인지도가 없다는 것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도 어떤 기자들이 가끔 찾아올 때도 있지만 제 언론 기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꽤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도자료를 제가 작성하고 그걸 기자한테 뿌려주고 기자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쓰게 만듭니다. 왜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제가 1년 전에 기사가 있고 지금 기사가 없다. 그럼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활동을 이제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달은 언론 전략, 이달은 블로그 전략 어떻게 하고 그게 머릿속에서 또 계획 속에서 치밀하게 작동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제 브랜딩 전략을 치밀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욕망 속에서 차별화해야 됩니다. 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해하실까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왔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오해 안 하실까요?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 어려운 단체들을 조금씩 돕습니다. 그게 주사랑 공동체도 그렇고 베이비 주사랑 공동체가 아니고 주사랑 공동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미혼모들이 아기를 버리고 나가면 아기를 막 미혼모들이 낳고 어쩔 줄 모르니까 쓰레기통에 또 버리고 가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 미혼모들이 그렇게 버리고 가면 애들이 영아 살해인 거거든요. 애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벼락에다가 베이비박스라고 해서 아기를 여기다 넣고 가 죽이지 말고 그렇게 사회에 호소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420명의 아기가 지난 한 5년 동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아기를 살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거기가 주사랑이 아니라 주사랑 공동체입니다. 이종남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에 가서 제가 매달 봉사하고 돈도 드리고 오고 강의료도 드리고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펼칩니다. 동네방네 펼칩니다. 근데 동네방네 펼치는데 그걸 스토리텔링화해서 펼칩니다. 그냥 공감하게끔 이 아픈 아이들 얘는 뇌가 90%나 지금 멈춰 있대요.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하면서 펼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분들이 또 봉사하시겠다고 후원하시겠다고 많이 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을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욕망 속에서 선호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선호되죠.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을 제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할까 말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얘기가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죠.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치는 면에서는 좋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들 중에 바로 사랑, 도움, 그 다음에 귀여움, 이런 것들. 그래서 선호하는 것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들에 자신의 브랜딩 전략을 따로 밀어넣어서 채우면 거기에서 자신의 브랜딩 전략은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강화하고 싶을 때 사람들을 충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유영만 교수님은 유교라는 교를 만들었고요. 저는 유교의 바로 하위 조교 발마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마교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주님을 마시면서 제가 강의합니다. 한 잔씩 딱 마시고 아버지! 하고 또 마케팅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빨딱 서는 마케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르는 돈가스라는 집을 제가 갔는데 처음에 거기에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마미나 중이라고 육군 중인데 그 친구 집이 일원동에 있는데 돈가스 집을 요만하게 차렸습니다. 손바닥만하게. 하루에 20만원, 30만원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가서 도와주려고 제가 이제 3만원씩 받은 거 가지고 거기 다 주려고 한 15명 모이니까 한 45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매출 올려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는 제가 가는 날, 한 달에 가는 날밖에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파워블로그들 집어넣고 기자들한테 기사 쓰게 만들고 해서 바로 지난주에 매출이 20만원, 30만원짜리가 115만원까지 올랐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제가 2배의 매출을 올려주고 석 달 만에
그 매출을 못 올려주면 내가 조세현이라는 이름, 마케터라는 이름을 버리겠다라고 했는데 한 3-4배 올랐으니까 안 버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는 것이 사람들이 저한테 충성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을 좀 바꿔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를 선호하는 것을 지속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뭐가 되냐면 자신의 바이러스 플러스 오러를 우리가 바이럴이라고 그랬죠. 자신을 바이럴시킵니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얘기, 제 얘기를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의 리포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리포터들을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선호하는 것을 계속해 줍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충성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돼서 DBR 전략을 계속하면 퍼스널 브랜딩은 제대로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어떤 기업에서도 적용하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마케팅 강의 중에 카사노바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사노바 좋아하십니까? 카사노바 생각하면 왠지 저 종로의 나이트클럽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종로 전문가 계신데 몇 번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카사노바는 이태리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아주 키가 컸다고 하고 아주 법학 박사고 외교관이고 재무관, 사업가, 무언가까지는 괜찮은데 호색꾼의 도박꾼의 철학자까지 자기 직업이 넘나드는 사람입니다. 저도 직업이 좀 넘나드는 사람인데 저도 조사노바로 이름을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평생 130명 이상이 아니고요. 한 번에 사귄 여자들이 130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130명을 우리 권순태 단장님 혹시 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성훈 대표님 이거 생각만 해도 얼굴 빨개지시고 이상한 주저리라고 직업이라서 권순태 단장님은 한 13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생긴 게 잘생겼잖아요. 참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녁을 먹고 나서 9시가 넘었을 때 우리 김동성 사무총장님을 앞에다 모시고 권순태 단장님, 한광일 박사님, 그 다음에 유영만 교수님 이 세 분에게 1분씩을 주고 김동성 사무총장님을 누가 빨리 고시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상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태리 전설이 된 겁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늘 여자들을 사귀는데 이 사람은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게 전혀 사랑에 대한 감정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사노바처럼 제가 떠올렸습니다. 카사노바처럼 마케팅을 하면 사람들이 사게 된다, 바잉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카사노바 마케팅입니다. 카사노바의 연예기술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 기억력이 좋아야 됩니다. 이 대목에서 사진 찍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라도 한 번만 만나기만 하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저는 여자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조사노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속성입니다. 잠깐만, 회장님 한 3초만 참아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만났었죠. 널 또 보고 싶어. 오랜만에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회장님이니까 그냥 용서해주지. 예, 가슴이 떨리죠. 어떤 여자들은 저기 가슴이 떨려. 너무 아름다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해.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혼연일체적인 공감입니다. 한 번 만난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깨닫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다는 겁니다. 저 여자 스카프가 바로 저런 색이었지. 저 여자는 스카프를 좋아할 거야. 봄에 백화점 가서 세일 50% 세일하는 거 저거 2장 갖다 주고 비싼 가격을 땡깡다고 보여줘야지.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메모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다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잘 끄덕여는 줍니다. 그래서 아주 혼연일체적인 공감 능력을 가졌다. 세 번째는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말이 달고
달콤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달콤한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윤광준 회장님 좀 달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광일 박사님 도와주십시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콤한데 사람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요. 달콤할 때가 있고 좀 넘어갔다는 거. 아주 불같이 가져가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이 남자는 내 남자야 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보다는 공유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 그래서 제가 교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카사노바가 여성을 사로잡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저는 이치는 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영만 교수님 말씀하신 감수성이 바로 이 공감의 감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수님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감이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같은 마음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나 비즈니스의 가장 큰 첫 기본은 바로 소비자와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분들과 공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뭘 요청했을 때, 뭘 얘기할 때,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이건 공감이 아니죠. 공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직면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공감한다 하시고 대화를 하는데 바로 얘기해 가수가 카톡이 와서 가수마다 카톡질 좀 하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감하는 대화 자리, 공감하는 미팅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세계를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완전한 의사소통에 대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공감한다고 하고 지 방식대로만 얘기합니다. 지 방식대로 지 할 말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공감입니까? 순수하게 상대 입장에서 봐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 완전히 그 사람이 된다면 그건 공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공감, 동정하는 거, 길거리 가다가 거지에게 뭐 좀 돈 던져주는 거, 그 공감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동정입니다. 그 심파시라는 겁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거나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감, 엠파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는 심파시보다는 엠파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그 베틀리처럼 안 생겼는데 베틀리 대학에 있습니다. 그 라젠드라 시소디아라는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 말의 연구입니다. 사랑받는 기업들의 SNP 평균 기업들이 SNP 그 미국의 선진화 지수에 편입된 그 기업들의 수익보다 8배나 달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 또 아주 위대한 기업들보다 3배나 달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사회 환원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목적이 뭐냐는 거거든요. 멍청한 기업들은 그걸 못 깨닫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회에서 소비자들과 공감하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해줄 때 그때 그 기업은 사랑받는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루머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무슨 900억을 털어가지고 이번에 그 뭡니까? 뭘 하나 보내줬다고 그랬죠? 사고 현장에? 못 들으셨나요? 크레인을 보내줬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사기로 털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들어올리는 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이건희 회장이 사비로 털어서 보내줬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은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죄송한데 이게 사고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자꾸 저는 전략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사태 났을 때 고롱 사태 났을 때요. 그 리조트 무너졌을 때 저는 이웅열 회장도 대단히 똑똑한 아주 치밀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제가 신문에 딱 기사가 났는데요.
뭐 사죄드립니다를 보통 임직원 일동으로 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인데, 그런데 코오롱 회장 이윤열 외 임직원 일동이라고 하고 자기가 가서 현장에서 다 태워가거든요. 박 대통령 바로 내려간 것이 아마 안 내려갔으면 육사 선거구 먹어도 완전히 다 깨져버렸을 겁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안 하죠. 안 내려갔으면 이때쯤 대통령은 뭐 하는 거냐, 어디서 나자빠져 있냐, 난리 났을 겁니다. 대단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모들도 제대로 된 사람들 가지고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건 그렇게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속 변하는데 이 사람은 막 슬펐어. 그런데 나중에 기쁜 때 와서 이거 슬펐지,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공감이라는 건 제때 해야 그게 바로 공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사회환원활동을 벌이는 것은 그 이유는 더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사회환원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걸 못 깨닫고 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멍청한 기업까지요. 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줍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행동을 해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가령 진도에 가서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한다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하얼빈대가 뭐 며칠 하루도 내려가서 뭐 그 실종자 가족들도 도와주고 거기 청소라도 하면 하얼빈대의 브랜드는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다들 공사가 바쁘셔서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첫 번째는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브랜딩하라는 겁니다.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자기 브랜딩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된 겁니까? 잘 생각하시죠. 누구한테 피해를 줬습니까? 브랜딩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다면.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구체적인 전략이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스파이스 전략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주 꼬치처럼 맵지만 효과가 대단한 전략입니다. 스파이스 전략은 강력한 충성도와 애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자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관계자 전략은 일단 소사이어티에, 요즘 같은 때에 우리 사회에 기부와 재능기부 등으로 사회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트너들, 자신하고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늘 신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또 배려해야 됩니다. 또 인베스터들, 자신에게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자신에게 시간을 내는 사람들, 또 마음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도 누구를 소개시켜 줄 수 있죠. 그 네트워크를 열어주는 사람들을 절대로 배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인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누구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나 몰래 지들 둘이 뭐 비즈니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 애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한국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막 누가 누구를 욕하고 정부 관계자 욕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 한국민들의 국민성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스스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 스스로 지금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누구를 욕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총체적인 한국민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죠. 네 번째, 커스터머입니다. 고객이 진정 원하는지 파악하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고객은 있습니다. 강의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 듣는 분들, 들어주시는 분들이 고객입니다. 고객의 마음과 동떨어진 것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영만 교수님이나 황광일 박사님처럼 엄청난 지적 내공을 제공을 하고 엄청나게 웃겨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에게 공감이 됐죠. 그 다음에 인플로이, 자신을 바라보는 직원, 가족들에게 열정과 우정과 근면과 신뢰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요일날은 주님을 모시지 않는 이유는, 저는 죄송한데 제가 법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유부남이고요. 실망하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전 그 와이프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중 총각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주말은 유부남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총각 허가를 받았으니까 오늘 저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2시 40분 AM입니다. 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님을 먹는 날이니까 오늘까지 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로
근면으로 그 다음에 열정적으로 또 따뜻하게 프렌드십으로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스파이시 전략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멋이십니까? 조세현의 인생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겁대가리 없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뭘 보든지 겁 가지고 세상을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유영만 교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조들이대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경험과 개념 없이 제가 경험만 있다 보니까 아까 회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회사를 경영만 하다 보니까 개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판단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개념화 시키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경험과 개념 없이 상황 판단력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무슨 삼재가 꼈다고 하고 몇 년 동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삼재가 꼈다고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면 그 다음에 삼재가 안 낀다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삼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곧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행동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해결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배우는 것을 다음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써먹으시면 그 다음서부터 더 좋은 일, 더 완벽한 일처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회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뵐 때 제가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제가 뭘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사무총장님? 눈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혓바닥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릿속 계산기가 제 계산기 성능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계산기 성능이 내 것보다 훨씬 우수한데 머리를 써가지고 내가 이 계산기를 써서는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뭐를 써야 됩니까? 가슴을 써서 대화를 해야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준다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쓰는 현장을 목격하시면 사진을 찍어서 고소하십시오. 매너가 좋은 사람이 늘 승리하고 늘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의자 제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권순태 단장님도 지난번에 보니까 매너가 상당히 좋으시더라고요. 특히나 머리 긴 분들에게 매너가 좋으시고요. 아까 유영만 교수님 말씀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포럼을 하나 하는데요. 늘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찬 포럼이라 다 졸고 있지는 않으실 텐데 질문이 없습니다. 무슨 장관이 와도 질문 안 하고 차관이 와도 질문 안 하고 어떤 날은 제가 차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차관과 국회의원이 있는 날 제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규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늘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걸 입법 규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규제를 많이 없앴다라고 그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분 뜨끔하시라고 차관님들은 차관님과 그 미래창조과학부는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시지만 입법 규제 되는 것이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2배 이상 더 입법 규제로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저도 그런 것을 실생활에서 느낍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차관이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의원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제가 의원이 뜨끔하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질문에 완전히 아침부터 무슨 찬물을 쫙 휘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하면 안 됩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질문하면 안 됩니까? 이상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무슨 질문인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무슨 상대를 칭찬해주는 질문을 왜 합니까? 내가 정말 궁금한 건데 당신들도 의원 입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들도 불편할 거 아니냐? 답을 못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답을 해주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하시고 위기를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포럼에서 저를 무척 이상한 놈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첫날 가자마자 제가 질문을 한 2-3개 해댔으니까요. 매번 질문하는 게 몇 달 동안 접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질문함. 근데 어떤 분이 술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진짜 이상한 놈인 줄 알았대요.
자신들은 질문을 하나도 안 하는데 왜 와서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고 그것도 막 상대를 난처한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냐? 그거 저는 궁금했으니까요. 상대를 난처하게 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한국 사회는 질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궁금함이 좀 덜한 거 아닙니까?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라.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꿰뚫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꿰뚫어야 된다고요. 세상 돈이 돌아가는 이치. 학생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네. 매일 매경 읽어. 매일 경제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경제 보라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성공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미국 경제가 왜 저런지, 일본은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중국은 뭘 하는 거예요. 그게 탑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에서 결국 한국의 경제 그 사슬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재테크를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상품 가입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재테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 해결의 전문가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문제 발생 시 긍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지금 못 나오고 그랬는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맨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규율에 잘 들어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말을 잘 들은 것 뿐입니다. 걔들한테 뭔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노말한 상황과 노말하지 않은 상황, 위기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그 위기 상황에서 네 판단대로 해라. 항상 매뉴얼에 따르지 마라. 매뉴얼에 따르는 건 노말한 상황, 매뉴얼에 따르지 않는 건 위기 상황. 이렇게 가르쳤다면 피해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소리는 어떤 핑계 대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9시서부터 금요일날 9시서부터 클래스가 있습니다. 9시서부터 3시까지 1, 2, 3, 4, 5, 6 교시를 합니다. 목요일날은 제가 주님을 아주 조금만 영접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9시에 가려면 저도 바쁩니다. 7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평상시 6시 반에 일어나는데 운동하고 반신욕하고 운동하고 가려면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5시 반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한 3시 반까지 모셔서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9시에 안 오는 것이 생활화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마음은 솔직히 좀 따뜻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이시죠? 예. 그런데 딱 들어오는 친구 9시 5분을 일단 1분을 넘긴 친구들한테 왜 늦었어? 네?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받았네요. 왜 늦었냐고? 차가 늦었어요. 너 지금 이게 성공 취업 시간이지. 너 회사에 늦고서도 차가 늦었다라고 핑계댈 수 있어? 그러냐? 아닙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늦으면 내가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딱 15분 늦은 친구들 한 10명이 왔습니다. 그런 순간 나가. 예? 나가라고. 결석이야. 나가. 또 들어왔어. 나가. 예? 나가라고. 결석이야. 한번 그렇게 해놨더니 절대 안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수님들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1시간 늦어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한테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 거 아닙니까? 이제 4학년들인데 곧 2학기서부터 인턴 나가고 취업해야 되는 애들인데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걔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습관적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습관이 적이라니까요. 애들을 죽여버리는. 요즘에 스펙 초월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볼 때 저도 회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인성이 좋은 친구, 또 직무적성이 좋은 친구, 그런 친구들을 원합니다. 영어 잘하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핑계 대지 말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저도 핑계 아니에요. 뭘 잘못했을 때 이게 죄지. 저도 제 잘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험담 누구와? 한국민들에게서 정말 제 자신도 그러지 않는지 매일 되돌아보는 건 험담입니다. 남의 뒷담화라는 거, 뒷소리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결국 자신의 인격적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좀 다른 민족보다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첨아 뭐든지 또 불만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뭘 보면 긍정적으로 봐야 일이 해결이 되고 긍정적으로 봐야 자기 앞에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서 인간이 좋아하는 건 호의를 보여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해주는 거, 서로 하는 일들을 하는 거, 또 신뢰받는 일들을 하는 거, 열렬한 환영. 중국 가니까 어떤 데 가면은 뭐 제가 가면은 열렬 환영하고 빨간 글씨로 써 있으면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중국 가고 싶을 때 가끔 그런 거 겪어보시죠. 그 다음에 사람이 인간이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클 리베 교수라는 교수님인데 새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삼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옷을 팔려고 하지 말아요. 대신 세련된 이미지와 멋진 스타일 그리고 매혹적인 외모를 팔아주세요. 내게 보험 상품을 팔려고 하지 말아요. 대신 마음의 평화와 내 가족을 위한 안정된 미래를 팔아주세요. 내게 집을 팔 생각은 말아요. 대신 안락함과 자부심 그리고 대팔 때의 이익을 팔아주세요. 내게 책을 팔려고요? 아니에요. 대신 즐거운 시간과 유익한 지식을 팔아주세요. 내게 장난감을 팔려고 하지 말아요. 대신 내 아이들에게 유쾌한 순간들을 팔아주세요. 내게 비행기 티켓을 팔려고 하지 말아요. 대신 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약속을 팔아주세요. 내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아요. 대신 꿈과 자부심과 좋은 느낌과 일상의 행복을 팔아주세요. 제발 내게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끔 해줍니다.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 느껴지는 것, 공감하는 것은 즐거운 시간, 유익한 지식입니다. 책을 폈을 때도 이것을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거고, 장난감 파는 사람들도 장난감을 쓰는 소비자들의 순간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저 시에서 저는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한 40여 분 동안 긴급하게 달려왔습니다. 5월 며칠인가요? 제가 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케팅을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일으켜서 실제로 써먹고 그것을 인해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의 결과든 어떤 결과가 잘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발딱서는 마케팅입니다. 이 발딱서는 마케팅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친밀한 전략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마음을 얻는 공감으로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하셔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